이번에는 섹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퀀트 전략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연 중반만 하더라도 15%, 16% 올해보다 내년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보니까 6%대까지 증가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어떤 스타일로 주식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유명간 퀀트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난번에 왔을 때도 이게 전망이 조금은 하향 조정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셨는데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대한 이익 전망이 좀 많이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더라고요. 여전히 조금 더 하향 조정의 방향을 보고 계신지 그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 기업들의 이제 이익이 하향 조정된 지는 한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사실 초반에는 반도체 업종 위주로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되다가 네. 최근에는 뭐 산업재 섹터나 사실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뭐 호텔 레저나 이런 업종 위주로 하향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기준으로는 올해 이제 영업이익보다 내년에 대략 한 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다만 지금의 하향 조정 추세를 감안한다라면은 사실 이 7%라는 증가율 자체도 달성시키기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조업 기준의 영업이익률이 내년도 추정치가 9.2% 정도 좀 나오고 높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올해가 9.2%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제가 뵀을 때에는 한 9.4%까지 맞아요. 올랐다가 지금 거의 올해랑 내년과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 영업이익률이 정말 좋았었던 이유는 상품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매출이 더 크게 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컸었지만 제가 큰 타이틀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장률이 어쨌든 둔화가 되는 이제 2022년 그리고 2023년이 될 거기 때문에 예.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어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글로벌 국가 중에서 이 비용 부담이 높은 국가가 사실 한국입니다. 아, 이게 매출 원가율이라 그래서 예. 뭐 영업이익률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이제 수익성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예. 기업들의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비교해서 영업이익률과 비슷한 뭐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매출 원가가 한국 기업들이 대략 한 80% 정도를 기록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68% 정도 기록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높은 국가가 한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비용이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올해가 어떻게 보면 진짜 역대급의 수출과 역대급의 이익이 나온 해였는데 네. 그거보다도 내년이 더 잘 나온다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냐. 네. 유가도 이렇게 올라왔고 여러 가지 코스트가 올라온 상황에서 연준은 또 긴축을 하겠다고 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보통 4분기가 좀 비용을 많이 좀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3분기까지 실적이 워낙 좋았던 해에 보면은 이 내년에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 증이익을 해야 되니까 4분기에 조금 많은 비용을 떨궜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도 약간은 좀 뭐랄까요? 좀 신중하게 좀 네. 이익 전망을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하반기에 이제 테마형 ETF들이 좀 상장도 많이 됐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떨어지니까 이 성장이 희소해지는 구간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테마형 ETF가 엄청 인기가 많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코로나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아, 어쨌든 코로나가? 네, 굉장히 빨리 사회가 디지털화로 바뀌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크게 경기랑 상관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 저는 수혜를 받았고 네네네. 사실 글로벌 운용사들도 이러한 ETF를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올해 초에 이 테마형 ETF의 AUM이 운용 규모가 예. 대략 한 1.5조 원 수준에서 1.5조 지금 원. 9조 원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오. 그러니까 6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내년에도 사실 뭐 6배 제가 늘어난다라고는 뭐 장담은 못 하겠지만 예. 2배 정도만 증가를 하더라도 9조 원에서 18조 원이 되는 수준이잖아요. 네. 그럼 올해보다
이 수급적인 효과는 더 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매출 원가율이 높다라는 부분은 사실 이 테마형 ETF에 주로 속하는 기업들은 또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과 상관이 없는 기업들, 그러니까 경기를 타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사실 굉장히 비용 구조에서도 안정적일 수 있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 워낙 큰 테마형 ETF가 이제 PDF라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그 흔히 우리가 인덱스 비중 바꿀 때 종목들의 변동성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좌지우지하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장이 이제 커졌는데 좀 어쩌면 이 9조 원까지 커졌던 게 내년에 만약에 얘기하신 것처럼 성장이 희소해지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이익의 어떤 전망이나 이익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구간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쓰신 그 레포트 연간 전망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갖고 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듀레이션 개념이 조금은 생소하거나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거를 좀 쉽게, 최대한 쉽게 풀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가는 건지 네. 예,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듀레이션은 원래 채권 투자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맞아요. 예. 사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마 성장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금리 상승일 거예요. 그렇죠. 금리가 오르면은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들의 주가 하락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선행 PER이 75배, 야. 테슬라는 뭐 100배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절대적인 이 밸류에이션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지표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듀레이션으로 이 PER이라는 지표를 한번 바꿔보게 되면은 금리에 따라서 이 어떤 성장주는 금리에 대한 방어력이 높은 성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듀레이션이 더 긴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방어력이 좀 약한 성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듀레이션이라고 하면은 뭐 현금 흐름의 어떤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테슬라라는 기업을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테슬라가 사실 흑자 전환을 시작한 건 2020년도입니다. 굉장히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근데 2018년도, 19년도에 테슬라의 듀레이션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굉장히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던 주식이었는데 네. 테슬라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달라진 점은 금리 변화에 따라서 크게 주가 흐름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굉장히 짧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성장주들도 이렇게 듀레이션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뭐 보시기에 듀레이션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유명한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 테마형 ETF 내에서는 사실 전기차 이 ETF가 굉장히 듀레이션이 짧아졌습니다. 전기차. 네, 맞습니다. 뭐 테슬라의 영향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사실 올해 다양한 테마들, 그러니까 작년에 유행했었던 신재생 테마 중에서 실제로 실적이 지금 재무제표 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테마가 전기차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사실 뭐 실적 개선이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되면은 사실 내년에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미국 연준의 유동성 축소잖아요. 예. 이 부분에서도 저는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또 어떨까요? 이제 보통은 가치주가 성장주가 되는 경우가 있고 네. 성장주가 가치주가 되는 건데 네. 듀레이션이 개념은 그러면 성장주가 가치주가 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사실 이 PER이라는 지표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100배가 됐다가 막 20배가 되기도 갑자기 하고요. 이익이 확 늘어나면은 네. 근데 듀레이션이라는 개념 자체는 기업이 사실 영구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약간 좀 잘 바뀌지 않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음. 테슬라의 듀레이션이 짧아졌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여전히 테슬라는 뭐 미국의 대표 은행주보다 듀레이션은 깁니다. 그래서 이 가치주랑 성장주 로테이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성장주 자체적으로 봤을 때 듀레이션이 짧아지는 기업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혹은 뭐 예를 들어서 같은 듀레이션이라면은 이익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을 선택하는 게 뭐 사실 이번 전망 자료의 사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는 이분법적으로 밸류에이션 툴, 그래서 PBR이라든지 PER로만 하면은 100배 넘어가면 무조건 성장주, 뭐 10배가 안 되면 가치주. 그래서 금리 올라가면
성장주 팔고 가치주 사고 이런 식의 어떤 이분법적인 네. 접근이었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먹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시다가 보니까 이제 듀레이션이라는 네, 개념을 갖고 맞습니다. 오면서 이게 짧아지면 성장주라도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내성이 있을 맞습니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듀레이션의 개념을 한 번 더 제가 한번 짚었던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아까 테슬라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전기차 ETF도 얘기했는데 또 이제 궁금한 건 그런 듀레이션을 갖고 우리나라 기업을 이제 스크리닝을 하잖아요. 네. 좀 유망해 보이는 아니면 그 듀레이션의 길이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업종부터 말씀을 업종, 드리면은 여전히 저는 소프트웨어 업종을 내년에 가장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듀레이션이 긴 업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소프트웨어 섹터는 그러한 업종들 내에서도 사실 이익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이고요. 그리고 IT 하드웨어랑 IT 가전, IT 가전에는 사실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들도 내년에 주력 섹터로 좀 이번 전망 자료에서 작성을 해드렸고요. 예. 그리고 사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좀 네.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네. 올해 상반기에 포스코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주가가 싸서 좋았었던 건 아니고요. 이익 증가율이 다른 기업들보다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은 성장 가치의 구분보다는 실제로 이익 증가율이 높냐 낮냐로 구분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사실 가치주 내에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아는 뭐 철강, 화학, 자동차 이러한 가치주 내에서도 성장만 뒷받침이 된다라면은 내년에도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네. 전망자료에는 자동차 업종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제가 미디어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소프트웨어, 미디어 그리고 IT 하드웨어 그리고 배터리 관련 기업들 그리고 자동차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별로는 뭐 하이브, SK 바이오사이언스, 네이버, 삼성 SDI, LNF 그리고 뭐 FNF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기업으로 선정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가치주는 사놓고 있으면 언젠간 오를 거야. 이렇게 하기에는 또 너무 시간이 길고 그 가치주가 결국 올라갔었던 트리거는 이익의 증가율이었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익 증가율이 잘 나오는 기업을 봐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이익 증가율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서 올해 넘어올 때는 이익 증가율이 많아지는 기업이 많았다라는 건데 그렇죠. 내년은 갈수록 이게 계속 좁아진다는 얘기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시장 자체는 좀 어떻게 보면 탄력이 좀 많이 둔화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소프트웨어, 미디어, 하드웨어 이런 쪽은 이게 좀 금리가 좀 낮아지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저성장 국면을 좀 예상하고 들어가야 네, 된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시잖아요. 그래서 피킹을 잘해야 되는 거 네, 아닐까 맞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들거든요. 아마 좀 주식을 오래 하셨던 네. 분들은 2014년도 장세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4년. 네, 그때가 딱 한국 기업들의 실적 증가율이 둔화가 되는 첫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의 컨센서스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올해 수준 정도의 기업 성장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14년도 그리고 15년도 상반기처럼 굉장히 성장형 그리고 테마형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내년도부터는 더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익 증가율이 조금은 둔화되는 시장이 내년에 펼쳐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 그리고 단순히 비싸다고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듀레이션을 좀 감안한 그런 전략을 가져가자라는 얘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유명간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